오늘은 여러분들께 한중 불교 교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초 유학생이었던 각덕 스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실크로드 이야기,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중 불교 교류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분들은 바로 중국 유학을 했건 혹은 인도 유학을 했건 간에 해외에서 활동했던 한국의 국법승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문화적인 교류가 왕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유학승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곳의 스님들이 어떤 말을 쓰고 또 그분의 행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평가하죠. 또 그분들이 물론 중국이나 인도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당신이 겪은 중국의 문물과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면 우리도 어렴풋이나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각덕 스님 이후에 한중 불교 교류에 가장 뛰어난 그 업적을 남겼던 인물로는 자장법사를 들 수 있습니다. 자장, 이분은 굉장히 한국에 있을 때부터 문수보살에 대한 각별한 신행을 가지고 있었던 어른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당신이 살던 속가를 나중에 출가 이후에 그 절로 바꾸었는데, 그 절로 바꾸면서 마을에 53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마당에 심은 나무를 53선지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두말할 나위도 없이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53선지식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이분이 중국 유학을 통해서 당태종의 귀의를 받았는데, 하도 이제 이분의 수행이 엄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당태종에게까지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이 어른을 친견하기 위해서 그 어른 수행하던 종남산의 깊은 계곡까지 일부러 갔어요. 그래 갔는데 자장스님은 거기에서 사람이 넘나들기 어려울 정도의 계곡을 지나서 그 계곡의 끝자락 안에서 토구를 파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뵙고자 왔던 당 황제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니까 자장 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대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행 중이어서 차마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인사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 황제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초 끝에 이제 수행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당나라 황제는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와 불경들을 하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당대의 고승이다 라고 그 칭송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우리 신라에서 최초로 창건한 절이 통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통도사를 창건했을 때 이분이 당 황제로부터 얻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같이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통도사의 큰 법당에 보면은 뒤편으로 금강계단이 있죠. 금강계단이 있고 그 통도사의 큰 법당에는 불상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 바로 금강계단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통도사는 이제 대개 그 절의 구획으로 보면은 들어가는 일주문 입구에서부터 보면은 하로전, 중로전, 상로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순서에 따라서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일화를 남긴 곳인데, 이분은 아마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수신앙과 그 문수신앙의 배경이 된 화엄사상에 정통했던 불교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의
최후가 조금 석연치가 않은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승통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통이라고 하면 모든 스님네들을 통솔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불교의 초기에서 스님네들에 대한 감시와 격려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말 그대로 승려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들을 총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승통의 자리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서 집거를 하는데, 왜 집거를 했느냐 하면, 그때 이 어른이 중국에 계실 때 문수보살을 친견했거든요. 근데 그때 문수보살이 자장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대가 신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다시 그대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어른은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이제 그 조석으로 기도하면서 문수보살을 뵙고자 청했지만 영 문수보살이 나타나지 않던 차에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을 한 승려가 찾아와서 자장 있나? 자장 좀 보러 왔다. 이렇게 자장 스님도 아니고 자장 율사도 아니고 이름을 그냥 함자를 불러요. 자장 있느냐고. 그러니까 시자가 괘씸하게 여겼거든요. 아니, 노스님인데다가 승통까지 지낸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자를 함부로 부르느냐고 실책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잔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너희 스승 자장한테 얘기나 해. 내가 좀 보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보태서 했을 것 같아요. 시자 스님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스님을 한번 뵙고자 하는데 태도가 아주 불손합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제 시자가 와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나쁜 놈 말이야. 우리 큰 스님이 너 같은 놈 만나줄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 남루한 옷차림의 승려가 허공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서라, 아서라.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으랴. 그러면서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서 서쪽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분이 날아간 뒤로 한 줄기의 금빛 광명이 비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자장스님이 얼른 가사장삼을 입고 바로 이분을 따라서 가지만은 끝내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제 이런 기록인데,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석연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 가면 이렇게 교만해지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놈이 감히 내 이름을 부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비서실 직원을 잘 써야 돼요.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도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저희들은 고지고대로 받기보다는 아마도 의상 스님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의상법사는 중국에 유학을 해서 중국 화엄종의 이대조였던 지엄법사로부터 법을 받잖아요. 중국 화엄종의 3대조인 셈이죠. 그렇게 되는데 의상 스님보다 앞서서 자장이라고 부르는 큰 스님이 중국 유학을 다녀오고 화엄에 대해서 정통했다 하면 아무래도 의상 스님 문도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자기들의 위신이 깎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장 스님이 화엄을 공부하기는 했는데 우리 스님, 의상 스님만은 택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장 스님을 음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장 스님의 위대한 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상을 내세워서 성인을 보지 못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장법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